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근에 중재안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가 이 자리에 빠진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언급하면서 본인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당 정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 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없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네요. 예. 오늘 정치권, 특히 여당 하루 종일 이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만찬이 하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이 만났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참석을 했는가? 누구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가? 이걸 듣고 하루 종일들 얘기가 많았는데요. 우선 이 얘기를 처음으로 알렸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을 불러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네. 초청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건 확실해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런데 그거 비공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저께 있었던 일이 바로 아침에 나오나. 그것도 참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김민전, 이뇨한, 김재원 이런 분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침에 통화 중이거나. 예. 그래서 확인은 잘 못 해봤어요. 한동훈 대표도 참석 안 한 거죠?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의료개혁 문제를 얘기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 얘기를 한 김준영 최고위원 역시 본인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데요.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일부입니다. 일부 지도부 중진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참석이 확인된 의원은 인요한 최고위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인요한 이렇게 이름을 설명을 했어요, 관계자가.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중진 의원으로서 참석한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보여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 한동훈 대표 및 일부 지도부는 초청을 못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획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어떤 중진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있죠. 수도권 중진 의원이 번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께 만나서 만찬하면서 얘기를 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추정컨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중진 아닙니까? 그리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참석했다. 의료계 상황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대변인이시니까 좀 들으시거나 파악한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오늘 도대체 인요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참석했다고. 그럼 인요한 최고위원 말고 누가 더 참석한 겁니까? 일단은요, 저 만찬을 여당 지도부 일부와 대통령께서 만찬을 가졌다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고위원 중에서는 지금 아마 인요한 최고위원 한 분 가신 것 같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그 비공개 최고위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어제 저 시골에 벌초를 가서 큰 댁에서 저녁 식사하고 왔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리바이가 있다. 본인의 일정을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민전 최고위원도 거기 안 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요한 최고위원 한 분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당 지도부 일부와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셨다. 이렇게 이름 붙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냥 일부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 의료계 출신 인사가 참석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제 그 만찬을 겸해서 예. 지금 의료 현안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청취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지금 이 만찬이 이뤄진 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뤄졌고 그 자리에는 이뇨한 최고원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진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윤상현 의원 맞습니까? 제가 윤상현 의원께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윤상현 의원께서 이 그 만찬 자리를 요청하셨다면은 사실 그 수도권의 험지에서 굉장히 그 중도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이제 지난 토요일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제 월요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통령께 지금 의료의 현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약간 여론의 분위기를 전달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리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 이뇨한 최고위원이 의료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가장 적확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격의 모임이지 이것을 뭐 여당 지도부를 일부만 초청해서 일부만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사실과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사실상 이거는 비공개였잖아요. 비공개 만찬.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비공개였는데 하루 만에 오늘 보도가 되면서 다 알게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누가 이거를 또 얘기를 한 겁니까? 글쎄요. 그게 어떻게 지금 알려지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장시간 또 식사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고 해서 11명의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패싱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만찬의 의미는 굳이 그렇게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굳이 확대 해석할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꼭 그렇게 원만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는 없었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한동훈 대표 당연히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으로 꼽히는 제안을 혹시 한 거 아닙니까라고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하네요. 들어보시죠. 네, 제가 지금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패싱 논란 죄송합니다. 그럼 추석 이후에 하기로 만찬 날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게 없어.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이 없다니까. 윤상현 의원이 지금 참석한 걸로 모든 분들이 보고 있는데 참석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는 게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주선대 경영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중진 의원 어떤 분의 요청으로 만찬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받아들여서 그럽시다. 만나서 밥 먹읍시다.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 좀 의료개혁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의료개혁 관련하면은 최근에 중재안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나 또는 한동훈 대표 가까운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다 불러서 만찬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소통을 더 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뻔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죠. 예. 뭐 의료대랑 관련해서 수도권 중진 의원의 어떤 그 현장 민심을 그대로 듣고 예. 정말 한번 의견도 좀 청취하고 또 해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만약에 의중이었다면 당연히 의료대란 관련한 이번에 해법을 제시했던 한동훈 대표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라도 당연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죠. 예. 그런데 만약 지금 일부 언론 보도처럼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한동훈 대표라든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언론계 분류로 봤을 때 친한계 지도위원, 최고위원 예. 이런 사람들을 빼고 불렀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 그렇다면 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행태죠. 그러나 이게 왜 그러면 이런 분석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동안 왜 그러면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얘기해 놨다가 결국 의료단 해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갈등을 보이면서 추석 이후에 만나겠다라고 제안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연찬에 불참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가 국정 브리핑에서 일문일답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시로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 회복 관련해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본인의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눈빛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정 간의 불일치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이 수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 빼고 만났네. 자,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갈등이 내재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인식시켜준 어제 해프닝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이 만찬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의원들과 접촉하고 연락하고 의견도 교환한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나 그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렇게 약간 정치권에서 다르게 해석을 한 이유는 최근에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난달 29일 이게 여당 국회의원 연찬회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첫 연찬회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한 거죠. 가지 않았어요. 왜냐, 앞서서는 다 갔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은 참석해서 축하도 하고 뭔가 결기도 가지고 이랬는데 이날 불참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지난달 30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설명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수도권 중진 의원과 만찬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럼요. 여기서 네 분 패널 앞에 제가 OX 팻말을 좀 놓아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OX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추석 이후로 연기가 돼서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이거 정말 만찬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자, 저를 중심으로 한쪽의 두 분은 이뤄진다, 만찬 있을 거다, 뭐 예정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인다를 선택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를 선택하신 분이 우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을 하고 있어도 그들 중에서는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총선 직후에 보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밥을 먹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지만요. 한동훈 대표가 피해 다녔어요. 안 먹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은 원래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추석 이후로 미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미룰 때는 날짜를 특정합니다. 네, 특정돼 있던 날짜를 언제로 미룬다 해가지고 수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연기, 추석 이후로 연기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날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9월 말에 추석인데 10월 달에 만날지 11월 달에 만날지 12월 달에 만날지 전부 다 추석 이후입니다. 언제 만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건 만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저께 그런 중진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아직도 뭔가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류가 대통령실에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민심에 부합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지만 그것을 민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기 위한 거야 라고 아주 옹졸한 마음으로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그거 한참 됐는데 그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쪽으로 오면은 정혁진 변호사는 성사될 거다, 그래도 예정이 된 건데, 연기한 건데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요, 만남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경선 중이고 대통령이 뭐 다른 그 후보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나만 패싱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이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후보였을 때 대통령을 만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예. 한동훈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 패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각할 정도의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추석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본인한테 대통령께 그 득이 되는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추석 전에 어제라든가 이번 주에 만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엔 조금 뭐 촉박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다음 뭐 대통령 순방 일정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뭐 한 달 이내 정도 안으로 한 달 안짝으로 해가지고 만찬은 성사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다른 두 분도 역시 XO 뭐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똑같이 그러는데 잠깐 짧게 한 30초씩만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정기환 교수님은 어떤 이유로 X입니까? 저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잘 안 바뀔 거예요. 이미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대표 예. 초청해서 만찬했으면 될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 길들이기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니, 자기 정치에 그럼 안 돼 하고 의료대란 해법 관련해서 퉁 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동훈 대표를 불러?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를 쏙 빼놓고 일부 최고위만 만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추석 만약에 대보십시오. 추석이 9월 18일 아닙니까? 예. 추석 이후에 만날 거다? 그러면 최소한 9월 중에는 만나야죠. 아니 12월에 만나도 추석 이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윤석열 대통령 요즘의 행보를 보면요. 자, 의료 대란까지도 지금 응급실 문제로 국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걸 거의 가짜 뉴스 취급하는 수준이에요. 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냐면요. 지지율을 포기한 대통령처럼 보여요. 벌써 역사와 대화하는 겁니까? 이런 인식으로는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정부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마음 저는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추석 이후에 만날 가능성 저는 없어 보인다. 물론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러나 추석 이후로 제안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영훈 대변은 O 성사된다 이 판단이시네요. 어제 이뇨한 최고위원 한 분을 그렇게 비공개 만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만나셨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다. 이건 전 대단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의료 현안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만찬이 한번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어제 비공개로 만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 그게 그게 바로 알려졌으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나 또 언론에서나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어떤 해법이 나왔습니까? 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공이 의료계에 넘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료계가 지금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이 독립변수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의료계가 큰 지금 주도권 내지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만났는데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 내지는 해법이 나오지 예.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 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을 때 사안을 매듭질 정도가 되어야 저는 만찬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는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공이 각각 O 두 분, X 두 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 관련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내통 그리고요 속 좁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 통화 길게 한 번 한 것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쪽 사람들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없고 내통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좁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앞에 내통설, 최근에 무슨
이준석, 한동훈 내통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나요? 화면에 좀 설명이 담겨 있네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검찰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과거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이런 게 불거졌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무고죄 얘기가 있었어요. 무고로 뭐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고라고 다시 또 뭐 고소가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성접대 의혹 무고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여기 뭐 강신업 변호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가세현 측 법률 대리인인데 무혐의 처리 이러니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이 나온 거다. 근데 방금 들었지만 윤수석 의원은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반응인데 정혁진 변호사? 내통설 이게 뭡니까? 뭘 내통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성접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김철근 실장이 내려가서 뭐 이상한 각서 같은 것도 쓰고 그러지 그래서 뭐 않았습니까? 무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세현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당시 대표죠. 이준석 그 당시 대표죠. 예. 가세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가세현도 가만히 이제 있지 않고 이 명예훼손이 무고다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그걸 한 걸 무고다 지금. 그렇죠. 명예훼손이 아닌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거 무고다 해가지고 가세현은 이준석 상대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 조치를 갖다 취했는데 그때 가세현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강신업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앙지검에 예. 기소 의견으로 무고가 맞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중앙지검에서 2년 동안 들고만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요, 그 무혐의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질질질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갖다가 냈다. 더군다나 김철근 각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강신업 변호사가 표현이 뭐냐면 검찰이 경찰만 또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 무혐의 결정 내린 게 이상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지금 한동훈 대표란 이야기죠. 지금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 시절 때 이준석 대표의 접근에 대해서 봐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법무부 장관 때가 아니고 지금이란 이야기죠. 지금. 그럼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당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2년이나 질질질 끌다가 지금에 와서야 무혐의를 갖다 냈다. 그런데 좀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강신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한동훈 대표를 끼워넣는 거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통설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전화통화 옛날에 길게 한번 한 것뿐이 없다. 그리고 뭐 서로 연통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강력하게 또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뭐 누구를 안 만나고 뭐 이런다면서 속 좁다 그랬거든요. 정기랑 교수님 속 좁다라는 것을 동의하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어떤 성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얘기대로라면 전 대표 얘기대로라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고 나면 통상 정치권의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당 대표가 각 정당의 대표를 소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각 정당의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속 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의원이 약간 섭섭함의 표현이니까. 섭섭함의 표현이죠. 아무리 미니 정당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그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당대표를 찾아오지도 않아? 이건 내 마음에 들면 찾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 이렇게 보이는 속 좁은 행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됩니다만 우리 한동훈 그 당대표를 우리가 비유할 때 술 못 먹는 윤석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일부 시중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여의도 정치를 무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소통과 협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그게 그동안에 보여진 검찰 엘리트들의
특유의 시각입니다. 이런 걸 혹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러나 설사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폭넓게 소수 야당을 비롯해서 누가 됐든 가서 인사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여의도 민심을 중시하는 정치의 문법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 대표는 뒷부분에 아니 뭐 누구 안 만나고 그러니까 속 좁군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내통을 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설명이 그러면. 저런 얘기가 나서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면은 이게 공개적으로 흉을 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관련된 흉을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버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금속 장식 그게 2개나 달려 있어요. 그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이거든. 저는 좀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거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적이죠. 좀 징그러웠습니다. 사람이 좀 얇더만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자리가 아무래도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죠. 거기에서 조국 대표하고 진성준 의원이 뭔가 한동훈 대표의 외모나 어떤 옷차림과 관련해서 글쎄요, 저건 누가 봐도 흉을 본 것 같은데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오늘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논평 내셨던데요. 네, 논평도 냈고요. 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국 대표께요. 참 꼴잡한 이야기죠. 아, 갑자기 꼴잡하다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조국 대표가 지난 4월에 했던 말입니다. 본인 입으로. 무슨 뜻인지는 검색창에 치면 나오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성준 의원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다고 지지율 안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성준 의원이 과거에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토론을 100분 동안 그 우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하고 나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했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저렇게 자기 컨텐츠 그리고 특히나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여망에 반하는 금투세 존속을 외치면서 저렇게 상대 당 대표를 신상을 가지고 흉만 보면은 그런다고 지지율 안 올라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보태면은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 보고 사람이 얇더라라고 했는데 그 얇기로 치면은 그 안에는 구속돼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데 본인 턱걸이하는 인증샷 올리고 이런 거야말로 사람이 얇은 것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대표 보고 부자연스럽다고 했는데 부자연스럽기로 치면요.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같이 골프도 치고 별거 다 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만큼 부자연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그냥 뭐 돌려주셨어요. 그냥 옛날 얘기까지 꺼내주면서.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는 진성준하고 조국 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 무슨 키 얘기하고 뭐 약간 복장 약간 이게 흉을 본 건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저곳이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주로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에 아무래도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뒷방에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결국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개된 거죠, 그 발언이. 그러면 사실은 저거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말에 좀 순화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했고요. 세상에 나올 때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사랑스럽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를테면 누군가를 어떤 차별하는 어떤 이런 언행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평 내서 아니 지금 뭐 외모 품평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품격이 뭡니까?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또 요구한 사항이에요. 가뜩이나 여야 관계도 안 좋은데 또 이런 것까지 약간 겹치는 겁니까 지금요? 일상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싸움 안 나나? 약간 이런 분위기로 오늘 논평이 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자, 첫 번째 이슈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한꺼번에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이것도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좀 넘어가 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총장의 고민, 검찰총장의 고민. 오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서 말을 했는데 그 안에 고민이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주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의혹, 명품백 논란, 이거와 관련해서 판단 좀 해주세요. 앞서서 검찰에서는, 수사팀에서는 이걸 무혐의 결정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한번 논의해 주세요라고 안건으로 올린 거죠. 그리고 결과는 역시 검찰과 같은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를 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의견을 좀 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또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일단 중간쯤 얘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 근데 앞뒤로가 나오는 게 국민 기대, 국민 여론을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본인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발언?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온전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 재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직한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지 못한다면 저를 욕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자, 그동안 이원석 총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수사 지연, 수수방관했었고요. 또 수심의 직권 회부조차도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임 기간이 곧 이번 주에 끝납니다만 재임 기간이 끝나가도록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검찰총장이 한 말 중에 법불악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뭔가 쇼잉만 한 거예요. 쇼잉만 하다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치는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성역 없는 수사 법불악위는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거다. 자, 역사는요, 국민들은요, 윤석열 정권에 충직했던 검찰총장으로 기억한 그 이상, 그러다가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검찰총장으로 저는 기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 앞서 들으신 얘기 말고 조금 더 평소보다 좀 길게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했어요.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 대변인, 그러면은 입법 미비니까 판단할 여지가 없었는데 저희들 보고 어쩌라는 법입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 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달간 굉장히 국민들께도 많이 회자된 그렇습니다.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와서 법률을 만들어도 소급입법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총장은 말씀을 한 걸로 그래서 보이고. 고민이다, 고민한 표현이 그래서 들어간 건가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하나 짚어볼 것은, 자, 민주당은 그렇게 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판과 공격을 하면서 이런 입법 공백이 현실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나 가지고 있고 뭐 특검법 이런 거 통과시킬 때는 뭐 패스트트랙도 동원하고 직권상정도 하고 법사위에서 뭐 직회부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진 않죠? 지금 22대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뭔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 없습니다. 사실 이건 과거부터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180석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전반기에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누가 제의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께서 준 힘을 그런 데 쓰라고 지금 뭐 특검, 탄핵, 청문회 이런 거 반복하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겁니까? 뭔가 고민. 근데 사실은 임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원래 이제 9월 15일인데 이제 휴일 뭐 따지면 이번 주면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지금 요번 건 수사심의 판단권이 있고요. 그리고 12일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요게 항소심.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12일 항소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 아무래도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역시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결론 낼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15일 퇴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쭉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여당 내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좀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고를 하는 거고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애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무작위로 추첨된 민간위원들의 판단조차 편향됐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불기소 선고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요. 네. 사과 필요성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사과가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사과를 원할까요? 예, 좀 아마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저는 사과하면 대선 때 개사과가 생각이 나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강아지 앞에 놓고 그 앞에다가 사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사과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을 거라는 게 세간의 인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7분간 자기가 사과를 줄줄줄줄 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사과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에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온갖 곳에 지금 다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이름이 다 오르내리고 외국가 가서는 심지어 명품샵 쇼핑도 하고 정말 국가 권력을 이렇게까지 활용하나 사유화하나 이런 인식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건 가지고 만약에 국민들 앞에 이제 와가지고 다 늦어서 원하지도 않는 사과를 지금 한다 한들 그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과 쇼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완전히 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었기도 하고요. 5월 달에 검찰총장이 5월 초에 이 김건희 여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수사팀 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이 다 꾸려지는데 불과 일주일 뒤에 석연치 않은 인사가 딱 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다 패싱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 법적으로 지금 다 무마가 됐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테지만 저는 이 문제가 여당이 다시 뭐 집권을 하든 아니면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재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국민들 공분이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과를 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교수라.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소장파 의원들 일부가 사과 필요성을 좀 꺼낸 거네요.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법보다 더 넓은 개념이 도덕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형 법정주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소급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왜 김영란법 개정 안 합니까? 그랬더니 개정안 발의했대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이야기는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개정돼도 형벌은 불소급의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저런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런 거 받는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받은 게 딱 이맘때였어요. 추석 연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저런 그 파우치 받은 거.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영부인을 저렇게 그냥 만나가지고 저런 몰카 같은 거를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가. 저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몰카였지 더 나쁜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걸 또 지적하시는 거네요. 최재형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그 좋은 시절에도 국보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사람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북한 찬양하는 글을 수백 편을 갖다 올렸던 사람이에요. 북한을 뭐 진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부인을 저렇게 자유롭게 만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검찰총장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의 소장파 의원들 일부의 약간 사과 주장 뭐 이런 것까지 쭉 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지금 일단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 수사심의도 역시 무혐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움직임이 민주당 주도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야당 단독으로 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반발했죠.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 이거 반대하면은 뭐 자백하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유상범 의원은 야당 추진 특검 이거 국회법 절차상 위반이 있습니다. 이거 따져볼 겁니다. 이렇게 또 맞선 상황이 오늘 벌어졌어요. 오늘 민주당이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건데 그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늘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로 올릴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 소위위원님께서도 논의에 참여하셨고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송영우 대변인,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요 빨리빨리. 그리고 뭐 12일인가요? 뭐 본회의 열리면 아예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어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민주당에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 며칠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표적수사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추론하건대 어떤 사람을 하나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자는 식으로 표적을 정해서 수사를 하면은 안 된다는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영장도 기각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지금 법에 정해놓는다고 하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지금 표적수사금지법도 발의를 하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를 했는데 이거 동시에 통과되면 어느 법이 우선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스스로 굉장히 큰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수사받거나 하면은 아마 이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방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뭐 특검법에 이름까지 넣고 뭐 대상을 다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열거해서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자기 모순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정말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께 두 법을 동시에 통과하면 어느 법이 우선합니까? 꼭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께 지금 민주당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 뒤에 거는 좀 논의 중이니까요. 그건 뭐 그렇게 두 개가 통과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뒤에 건 그겁니까? 특정인을 뭐 대상으로 표적수사는 금지를 하는 법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 보복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후보 토론회,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물어보거든요. 정치 보복 뭡니까? 한 사람을 딱 정해서 1년 12달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 2년 반째 털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수석 비서관들 지금 2년째 다 털리고 있고 마지막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성 검찰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진영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뼈를 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가 굳이 사법에 이렇게 얻어 먹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당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30초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요. 사람을 가지고 탈탈 털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 자체를 갖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장동에서 개발업자들이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수익률로 몇천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은 배임이나 뇌물수수나 그런 의혹이 없는지 수사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방북 대가로 그 거액의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재판도 안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김문기 처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같이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가고 별거 다 했는데 대선 후보가 TV에 나와서 그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도 재판을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은 이게 사람을 탈탈 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정기남 교수님께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법사위에서 소위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제 법사위 전체에 갔다가 이제 본회의 가고 뭐 이런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며칠 뒤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 이거 분명히 거부권 행사되고 여당 반발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계산을 두고? 그 불가피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냐. 자, 추석 민심을 앞두고 좀 전에 송영훈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야가 각기 본인들에게 유리한 또 상대의 사법 리스크를 부과시키기 위한 추석 밥상의 어떤 이슈를 올리는 것을 가지고 그 부분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당장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검찰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결국 정치 보복 논란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최근의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뭐 인사 개입 또 명품백 수수 문제는 뭐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을 압박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여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야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핑퐁 치듯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남는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국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좀 야당의 보다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노력 이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저는 느낌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과 주장 그리고 이 패널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역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다른 생각, 다른 표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글쎄요 이런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오늘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첫날 정치 분야 질문이 많이 나와서 총리 이하 장관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특히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잠깐 쉬세요 또. 네.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무슨 모습이죠? 굉장히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정부와 민주당 굉장한 충돌인데 오늘은 뭐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가 갔네요.
첫 번째 모습이 있고요. 다음에는요, 뭐 어떤 현안을 놓고 이번에는 좀 약간 심각한 얘기들을 합니다.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의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예.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여기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정의장 교수님, 원래 두 분이 좀 친한 사이입니까? 뭐 친한 사이죠. 뭐 한덕수 총리야 DJ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주미대사도 하고 총리도 하시고 윤석열 정부까지 어찌 보면 관료 또 처세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대 대통령을 넘나들면서 어떤 관료 역할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박지원 의원 지금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 아직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국회 또 다선 의원으로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버젓이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두 분 간에 벌어지는 또 질의와 응답 또는 만담 같은 어떤 그 대화 내용 이런 면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좀 신선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눈치기의 달인으로 보인 측면도 있다. 이를테면 속내와 진심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회환 관료와 어떤 노련한 정치인 간의 대화로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각박한 진영 정치, 극단 정치 속에서 저런 면모도 우리가 한 번쯤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진심의 바탕에서 정말 애국적 견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최욱심 변호사, 두 분 굉장히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커리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 박지원 의원이 98년도에 공보수석이었어요. 그때 그 한덕수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99년에 문광부 장관이었거든요. 박지원 그 의원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상교섭본부장 하다가 OECD 대사하고 그다음 뭐 경제수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 하기 직전까지 그 DJ 정권에서 그 한덕수 그 총리가 경제수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향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모님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 이런 걸로 보여요. 굉장히 잘 알고 골프도 같이 많이 치셨을 것 같고 여행도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정기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노련하신 그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 지금 같은 국회에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딱 됐던 것 같은데 언중유골이라고 각각에 대해서 두 분들이 있어요. 뭐가 다 있어요. 뼈가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영우 대변인. 저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왜 이렇게 세대 교체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두 분이 나와가지고요, 26년 전에 본인들끼리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과거 회고담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적 그러네요. 얘기입니까? 1998년이면 26년 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청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 자리에 40대 국회의원이 서야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는 저 자리에도 40대 장관, 40대 국무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토론하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이 1983년생이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저런 박지원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동학 또 최고위원이 한 살, 출생 연도 얘기를 한 살 나와서 깎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눈길을 좀 잡았어요. 뭐 만담 같기도 하고 저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이것도 참 고민을 하고 잘 안 풀려요.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백지화 고수입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 모습 같죠? 이거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의료 개혁 문제 이건데 지금 백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의사단체 입장입니다. 우선 관련된
주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년도 그 증언도 일단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조건이 2025년도 정원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도를 보면 여야 의정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정부 빼고 나머지는 다 2025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여야 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여야 의정 4자입니다. 여야 각 정당들 그리고 의사단체와 정부. 자, 그런데요, 지금 여야 정은 뭔가 같이 해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촉해서 뭔가 만듭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 쪽에서 지금 굉장한 강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방금 영상에 들었지만요, 오늘 의협 어떤 입장문, 주장이 나왔어요. 화면을 정리해보죠. 이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여기 보면 대국민 호소문에 돼 있는데 이래요. 위기 해결 유일한 방법은 뭐 방법 제시했는데 전경의들의 복귀다. 근데 그러려면 2025년을 포함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안 돌아온다. 2025년이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잖아요. 이게요. 오늘부터 내년도 입시 수시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입시가 진행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내년 의대 정원을 다 백지화시키라는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할 거다. 그렇게 믿는다. 그럼 이게 입시가 지금 정해져서 가고 있는데 다 취소해도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이해한다. 왜냐하면 건강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아니 오늘부터 수시 모집 접수 시작됐어요. 이미 접수 오늘 끝났을 거예요. 하루는. 네. 근데 내년도 입시 증원을 백지화해서 정원을 철회하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지금 참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 야, 이게 도대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이거는 일정 부분 어느 단위에서건 희생을 감수할 수 간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체계 자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돼서도 꼬일 수밖에 없도록 돼놨고 지금 내년에 이미 3,000명 기존에 있던 정원 플러스 1,509명이 더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충 해면 4,50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 지금 배우다가 학생들 떠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학교를 안 다녔죠. 네, 그러니까 유급이 되는 거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다 치면 2학년부터 6학년은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1학년은 2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1학년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3,000명이 다시 4,500명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00입니까? 그러면 7,5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뭐 기존 정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당장 강의실부터 해서 실습 기자재, 당장 가르치실 교수님들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의대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여전히 나중에 또 일어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의사단체가 그 협의체에 들어와서 협의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결국엔 정부가 터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무슨 전쟁을 하면서 말 갈아타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 그러니까 장관과 차관을 바꾸지 않을 그 생각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국면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할래라고 해서 방법을 찾는 이 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협상가가 나와야죠. 기존에 전쟁하던 사람 빼고 협상가가 나와서 정부의 입장을 좀 뒤로 물리고 그것을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러면 저는 의대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0명을 주장하지만 저는 0명까지 줄이는 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00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500명이든 400명이든 어쨌든 과학적 데이터를 정부가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내지 않고 있으니 저도 그냥 제가 제 말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400명이든 500명이든 거기선부터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국민들의 여론도 의사단체 니들도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어쨌든 의사가 더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명, 1,500명 이거는 좀 과하다 치더라도 500명, 400명, 600명 이 정도는 니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으로 결국에는 의사단체도 끌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태도에서 확실하게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옥심 변호사. 아니 지금 의사단체 주장하는 내년도 입시의 정원 백지화 또는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뭐 일부 축소, 그러니까 1,500명이 아닌 그 밑으로 줄여라. 근데 지금 이게 수험생과 학부모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입시가 의대 입시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대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인문대도 가야 되고 법대도 가야 되고 경제학과도 가야 되고 공대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리학과도 가야 되고. 그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가 많이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비난받고 있습니까? 겁나서 그래요 국민들이. 응급실이 잘 안 돌아가면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희생이 따를까 봐 여태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정부가 욕먹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의대 증원 자체가 명분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의대 증원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 여론적 지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도 2,000명까지는 몰라도 한 500명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증원 필요성은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다 공감대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자기들이 그 환자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당 내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다가 잦아들었는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원 정책을 사실상 앞에서 끌고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죠. 보건복지부 차관 얘기인데요. 거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 의정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의 문책에 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응급실에 가봐라. 이렇게 큰 소리치게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허위복을 누가 한 겁니까? 그 허위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송영우 대변인. 그러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약간 자진 사퇴 스스로 좀 물러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돌파가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책, 그러니까 경질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뭐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여야 의정 협의체는요. 의료계가 참여를 하는 것이 결국 관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대화의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정지 작업들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협상 테이블에 어제까지 서로 인상 쓰고 싸우던 그 당사자가 도로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대로라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정부 대표로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직책을 카운터파트로 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의료 현안이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그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를 갑자기 이어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현안 파악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묻고 싶은 것이 박민수 차관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뭐 오세훈 시장도 지적이 나왔어요. 본인이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뭐 나경원 의원, 김재섭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일정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인 본인이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판단일까 좀 내심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이제 인사 관련된 거를 뭐 권한 행사를 하니까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수 차관 관련해서 의견 전달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당에서? 그 일단은 공개적으로 대상자인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공개적인 전달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박민수 차관 본인은 지금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과 목소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담당자를 인위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은 후임자가 와서 이걸 파악하고 더 잘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진 않습니다. 정경환 교수님은 그러니까 자진 사퇴 또는 경질 이거예요 지금요. 약간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거 어떻게? 박민수 차관은 문책 경질해야 하죠. 자, 이것은 차관이 모든 정책의 무슨 컨트롤 타워인 거 아닙니다. 많은 박민수 차관 외에도요 이 문제에 어떤 역할할 수 있는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이 정권 윤석열 정부가요 정말 의료가 붕괴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벌써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염려 굉장히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응급치료로 살 수 있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만약에 죽음에 이르는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임했으면 좋겠다. 자, 박민수 차관 얼마 전에 국민들 화를 돋우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뭐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응급실 가지 마라 어지간하면 이런 식의 태도를 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민수 차관의 문책 경질은 불가피하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말 의료 대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한번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박민수 차관의 경질은 필요하다. 결국 뭡니까? 의료인들을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명분이 있는 조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문책 경질을 통해서 뭔가 이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으로 임할 때만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가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책 경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야의정 말은 하지만 아직 협의에 출범 못하고 있거든요. 과연 의사들 단체 무조건 다 백지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박민수 차관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버렸죠.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여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무슨 특히 여당에서 이 모습을 보고 무슨 동맹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키워드 있습니다. 방탄 빌드업이다. 어제 이게 최근에 주말 동안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현장에서 주말 동안에. 이게 예방이 한 차례 좀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어제 나왔었는데 일단 그 모습 확인해 보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뭔가를 또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 모습까지 같이 지금 영상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6개 정부가 거치는 과정을 지난 30년 동안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뭔가 똘똘 뭉치는 것 같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지난 총선 때 기억을 돌려보면 당시에요, 이른바 뭐 친문 학살, 뭐 친명 공천, 뭐 이런 표현까지 막 등장해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인사들이 대거 공천 탈락하고 해서 갈등 관계가 드디어 터졌다, 막 이런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동병상련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글쎄요, 지난 총선 관련해 가지고 제일 유명했던 말이 비명 행사였잖아요. 예. 그때 비명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친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뭐가 있었냐면 공판전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직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에 조국 민정수석 밑에 행정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갖다 했었는데 법원에서 한 거죠, 지금요. 그런데 그 공판전 증인신문 관련해 가지고는요, 통지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통지하게 되어 있느냐? 피의자. 그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피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누가 그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지서 받았다. 예. 그 이야기는 피의자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논두렁식에 운운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 우리 같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지? 이상하잖아요. 이상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악덕 기업주 중에 악덕 기업주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하고 육성하라고 하는 중진공이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서모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입니까? 게임업체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항공사의 고위직에 임명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각각 보면 이상한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서모 씨가 이상직이 소유하는 그 항공사의 고위 임원으로 그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이상직 같은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뇌물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문다혜 씨 일가가 태국 가가지고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태국까지 출장 가가지고 온갖 잡일을 다 했던 사람이 오늘 그 증언하도록 되어 있는 오늘 법원에서 신문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신문 기사 확인해 보니까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것만 있습니까? 그 울산시장 선거 등등등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우선이지 뭐 이재명 대표와 사이에 뭐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전선이 펼쳐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뭐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뭐 한참 동안 진행됐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상 어떤 사법 리스크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같은 처지라서 지금 서로 손을 잡고 뭔가를 얘기하고 여기 보면 뭐 정치 탄압 이런 거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 이제 8일이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어요. 그 자리에는 민주당의 지도부들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힌 지도부들 다 갔거든요. 근데 특히 어제 이 자리에 주목받은 건 이현주 최고위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현주 최고위원의 과거 별명이 문재인 저격수였거든요. 엄청나게 험한 비판 많이 했는데 저 자리에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진도 같이 찍고 마주보면서 대화도 막 이랬던 상황인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어제 사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바로 뒤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지금 보면 저기 있잖아요. 지금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 뒤에 바로 있네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글쎄요 무슨 생각을 혹시 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닌 건지 아예 눈에 안 보인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치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관계라는 게 계속해서 정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데 뭔가 하여튼 악연이었던 정치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편이 되고 엄청난 편이 나중에 악연이 되고 보통 악연이 아니었었는데 사실은요. 심지어 이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죠. 문재인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삭발까지 하면서 이제 탈당을 결행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한 결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탈당까지 해서 문재인 저격수로 이제 이름을 날리다가 시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결국에는 너무나 이상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검찰을 앞세워서 이 무소불위의 어떤 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또 저격수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동병상련의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좀 맞서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국엔 과거에 했었던 건 좀 있고 지금은 이제 좀 하나의 어떤 팀으로서 어떤 행보를 좀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벼랑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고 검찰 권력을 앞세워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간의 상황을 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지층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 보수 아니다. 뭐 저 사람 진보 아니냐. 그리고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러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걸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축출하겠다. 이런 여론까지 굉장히 들끓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지지층마저 떠나갈 것을 염려해서 결국엔 정치 보복성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각오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현 정부를 어떻게 직격하는 얘기를 하나 꺼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도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꺼내놨대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 키워 국민 걱정이 크다. 이 정도면 맹비난이거든요. 맹비난.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혼란을 키우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비판, 엄청난 맹비난을 내놓은 거죠. 자, 그러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 상기하세요. 조목조목 짚으면서 그래서 뭐 잘한 거 있으십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해졌어요, 지금 서로 반응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뭘 하고 있죠. 뭐 조직도 뭐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여당 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 대통령이 매간비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송영훈 대표, 캥거루 게이트라는 또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뭐 요새 국민의힘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지금 그걸 하고 있다. 뭐 하나씩 준비하면서 쌓아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 좀 공식적으로 대변이시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두 건의 재판이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그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특히나 이 위증교사 사건은 그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돼서 유튜브에도 다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선거법 사건 때 위증을 했다고 그 본인이 인정한 그 김모 씨. 이 두 당사자 간의 녹음 파일입니다. 그걸 들으면 법조인들은 100이면 100
위증 교사가 맞다라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1심 판결이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돼도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때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 그 프레임에 넣을 창틀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평산마을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방탄 동맹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탄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도 방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왜 동맹이냐? 동맹은 서로 다른 나라끼리 맺는 겁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동맹을 맺습니까? 서로 다른 나라끼리 동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당이 무슨 뭐 명문정당이니 어쩌고 했지만 결국에는 문명의 충돌을 거쳐서 비명은 횡사하고 멸문정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심리적 분당 상태고 친문과 친명은 서로 다른 정당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방탄이라고 하는 일시적 목적 때문에 잠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 불복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어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땔감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기환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한 얘기 중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뭐 가족과 그래서 뭐 당에서 신경 쓰면 고맙다는 표현과 함께 임하겠다. 검찰 소환 조사 자체를 좀 각오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각오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라는 그 워딩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는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이미 입건했습니다. 입건했다는 얘기는요. 머지않은 시간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게 검찰의 생리입니다. 그게 윤석열 검사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 코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매관, 매직, 별할 얘기를 다 합니다. 아직 특정한 사실을 막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적 법 상식으로 볼 때는요. 자,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3년 이상 묵혀두었던, 덮어뒀던 이 사건의 본질을 이제 와서 봉인을 해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사에 나선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수사로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악순환에 저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수사했습니까? 자, 대통령이 된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잡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 그러다 무혐의를 풀어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잡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런 상황에 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공동전을 펴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강한 의지와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뭔가 좀 거칠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여야가 만나서 해결할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와중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죠. 하늘에서 떨어지나? 김동연 경기지사인데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뭔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렇게 통상 불리죠.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주장을 한 거고요. 민주당의 1호 당론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김동연 지사가 며칠 전에 반대한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전 국민 25만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그래요. 이 13조는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3조 원 정도 드는데 그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지금? 저는 반대하는데요. 동의 안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거 주장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 비판하네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취지입니다. 들어보시죠. 경제정책으로서 25만 원을 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뭐 김동연 지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김동연 지사의 저런 주장 입장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혁신 변호사? 네. 지금 당론 1호예요. 지금 저 25만 원 지원 이 내용이 당론 1호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반대한 건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동연 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지전적인 걸 넘어서 신화적인 존재 아닙니까? 김동연 지사가요 고등학교를 옛날로 치면 상고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학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 같은 데 다니다가 그러다 뒤늦게 대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이른바 고등고시 양과를 합격했어요. 입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했는데 그런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어디 들어갔습니까? 재무부 예산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기획원 출신인데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에서 예산실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제2차관 한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경제부총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 몇 명 꼽으라고 그러면 그 안에 김동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은 단순히 경기지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뤘던 예산실장 출신의 경제부총리예요. 실제 그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김동연 입장에서는요. 1인당 25만 원이라고 하면 계산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딱 치면 그러면 13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몰라요. 1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13조는요. 13억이 만 개가 있어야지 13조란 말이죠. 그런데 김동연 같은 사람은 13조 딱 하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그런데 저 돈을 25만 원씩 이렇게 퍼주는 데 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자기 양심껏 직업 경제부총리로서의 양심에 도저히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야 비로소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동연 지사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건 저는 다른데요. 반대하는데요라는 게 꽤 돼요. 이번 것만 아니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할 때 이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연임 이런 거하고 좀 관련돼 있다고 그때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정인 맞춤 개정이란 오해 사기 충분합니다. 약간 문제 제기하죠. 그리고 경기도 분도 논란 때 이걸 혈치 주장했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반대하는 수상. 그래서 두 인물 사이에 약간의 다른 의견이 어떤 정치적 현안,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 현안에서 다른 건데 이번에 또 나온 거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뭐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정말 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공백 사태가 벌어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저렇게 과감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민주당 전체 파이가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확장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기본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든 뭐든 당에서는 지금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냥 꽂아주는 돈이 아니고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걸 통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더 활기를 좀 살려주자. 그리고 거기에서 좀 돈이 돌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좀 돌아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이 25만 원에 꽂혀가지고 김동연 지사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서 공격하는 데 수단으로 쓰지 말고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전체가 아니라면 몇 천만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액수가 25만 원이 아니라면 얼마로 할 건지 이런 선별적인 얘기를 오히려 대안으로 던져주신다면 논의가 훨씬 더 폭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까지 좀 다뤄봤고요.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담은 온마이크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수사심의 수사 과정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위위원들은 이런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려서 다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기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